감각, 신화, 그리고 열정. 비오는 분석하는 동안 분석가가 감각, 신화, 열정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감각은 지각 또는 관찰을 의미한다. 신화는 적합한 무의식적 환상과 그것의 신화적인 판형을 의미한다. 열정은 정서적 고통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정신분석가의 도구인 이 삼두마차는 환자에게서 비춰나오는 것을 분석가가 더듬어 찾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분석가는 자뇌를 사용하는 경청을 통해 환자를 관찰하고 적합한 환상을 생각해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그는 우뇌를 사용하는 주의를 통해 환자의 정서적 고통에 상응하는 그 자신의 내적 고통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분석가는 해석을 한다. 분석가가 적절하게 개입하자마자 환자는 분석가의 감각, 신화, 열정의 결과들을 경험하고 이제 자신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마약 5에 대한 환자의 정서적 경험에 상응하는 것을 분석가가 자신 안에서 탐지하고 경험하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다면 그러한 분석가의 행동은 환자에게 자신의 오를 경험하도록 허용해 준다. 이것이 담는 것, 담기는 것, 몽상, 그리고 분석가의 환자가 되기, 그리고 회귀의 꿈꾸기가 의미하는 것이다. 철학적 처방과 금지로서의 기법. 기법에 대한 비혼의 제안들은 기법에 대한 제안들 이상으로 정신분석과 삶에 대한 철학적 금지일 뿐 아니라 철학적 처방들이다. 오늘날의 철학의 개념은 고대 것과 사뭇 다르다. 일반적으로 철학자들을 대학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또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논하는 명성 있는 학술지의 기고가들로 생각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스토아 학파이든 에피큐로스 학파이든 무엇이든 간에 삶의 방식이고 실제적인 삶의 지침서를 구성하며 한 종류의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종종 함께 모여 살았다. 비혼의 이두는 대체로 전문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삶에 대한 긍욕주의적인 방식을 구성한다. 즉 진실을 사랑해야 하며 그것에 드러난 대사인 정서의 예측 불가능성과 비극적 성질을 수용해야만 한다. 그에 따른 보상은 우리 자신의 신성하고 무한히 상조적 자기를 유산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자기로 진화하도록 허용받는 것이다. 기법에 관한 비유는 정신분석가는 무엇을 보는가? 그는 오래전부터 알려졌으나 정신분석가가 해석을 하기까지는 흩어져 있고 서로에게 낯선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의 덩어리를 관찰한다. 만약에 그가 우울적 자리를 견뎌낼 수 있다면 그는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인이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들 중 하나일 뿐인 해석 그 자체는 수완가르에 따르면 요소들의 복잡성 안에 질서를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 화자는 이런 방식으로 분석가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연합시키는 사실들 중에 하나를 찾아내도록 도움을 받는다. 분석가는 계속해서 관찰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현상들처럼 보이는 것들의 뭉치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도록 허용해야 한다. 인내심은 좌절을 견디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요소들에게 패턴, 일관성, 그리고 의미를 주는 필결적인 이상한 끌개, 혼돈 이 이론에서 말하는 스트레인지 어트랙터의 출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분석가는 계속 관찰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현상들처럼 보이는 것들의 뭉치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란스럽지만 우리 안에 아직은 잘 모르는 불편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에게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마음으로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담자를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드러나는가를 인내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체험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역전이로 어떤 것들이 잡혀 나오는지를 우리 스스로 허용해야 되는데 임상 실제에서는 어때요? 경우에 따라서 특히 초기 환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떨 때는 불편한 정서, 어떤 공격적인 정서도 있고 여러 다양한 정서들이 오는데 이때 우리가 불편함을 견뎌낸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분이 이런 조금 더 자기 더 잘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앞설 때도 있겠죠. 내가 다른 내담자에게 네. 느끼지 않고 있는 어떤 정서들이 계속 잡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게 객관적인 역전이에요. 저 이게 뭐지 하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거구나. 이게 지금 확 와닿네요. 역전이구나. 이게 그 사람 거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정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가늠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마음이 안정되죠. 내가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죠. 아무래도. 네, 이걸 컨테인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하지 말아야 될 역할의 ABCD를 어느 정도 숙지를 했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날 차례가 오고 있는데 굉장히 두근두근하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정서인 것 같아, 그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특이하게 어떤 정서들이 올라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역전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역전이도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만 객관적인 역전이도 우리가 컨테인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정말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라고 하기는 이게 말로 설명이 참 그러고 그 컨테인 환자라는 게 우리가 진짜 이론적으로는 그렇구나 하지만 실제는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괴로워요. 그렇죠. 다들 그냥 도망가고 싶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실패한 케이스를 이렇게 떠올리면 이 사람의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내가 와닿지도 않고 가보지도 못한 세계다. 근데 내가 뭘 모르는 걸까? 근데 이 모른다는 거에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내가 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불안을 갖고 있구나. 이건 나의 정서고. 네. 그렇지만 또 상대방이 주는 정서도 있는데, 그게 뭔가 혼란스러울수록 굉장히 치료자가 덜 벗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자꾸 반복되어서 나올 때, 조금씩 예전보다 조금 더 컨테인하고, 예전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실패를 통해 공부가 되는 건 사실인데, 실패는 어쨌든 힘들거든요. 힘들죠.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경험들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약간 굳은 살처럼 이제 견딜 만한 것으로 실패가 너무 처음에는 쓰라려웠는데, 이제 견딜 만한 수준으로 조금 가고, 또 조금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기법과 꿈꾸기 관계에 대한 비연, 꿈에 대한 두려움이 환자로 하여금 의식 상태에서의 꿈, 작업을 피하게 하는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회피되는 것은 단순히 내사일까? 내사 과정은 환자가 현재 사건들을 꿈꾸는 것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사, 꿈꾸기로 공식화될 수 있다. 정신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비오는 그들이 꿈을 꾸지 않거나 꿈꾸기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이 꿈을 꾼다면 그것은 축출, 즉 투자적 동일시에 의한 것일 것이다. 반면에 정신증이 아닌 환자들은 내사에 의한 꿈을 꾼다. 즉 그들은 꿈꾸기에 내포된 정서적 진실들을 수용한다. 정신증 환자는 자기 자리들, 특히 심리적 실제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우울적 자리를 만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꿈꾸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꿈꾸는 것을 아무나 어떤 사람은 꿈꾸는 것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꿈꾸는 게 굉장히 두려워서 잠자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꿈 자체가 엄청난 공포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꿈꾸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알파 펑션이 기능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오케이.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힘든 분들은 꿈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우리의 감각 요소로만 남아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어떤 정서로 오거나 생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이걸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우리 정신병적인 레벨에 있죠. 그러면 꿈꾸는 것 자체를 꿈에서부터 도망가야 되는 거죠. 이번은 꿈이 지옥이잖아.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무나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긴 하지만 꿈을 자주 꾼다고 하면 내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분석가의 불안은 그가 환자의 자료에 대한 꿈꾸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꿈꾸지 않음, 거절, 내사하지 않음. 이것은 의식적 자료가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의 변형에 사용되기 위해 저장되고 선택되고 적합한 것으로 바뀌려면 먼저 꿈 작업을 거쳐야만 하며 무의식적인 전 언어적 자료가 같은 목적을 위해 상호적인 꿈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꿈은 잠자는 동안에 마음이 작업하는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깨어있는 동안에 마음이 작업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분석가는 분석 회기를 꿈꿔야 하는 자기의 임무 앞에서 움츠러들이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내면과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자극들, 즉 정서적 경험에 대한 감각적 자극들은 먼저 분석가에 의해 꿈꾸어져야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무의식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정신화될 수 있는 요소들, 알파 요소들로 만들어지기 위해 알파 기능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처리되어야만 한다. 비오는 오가 두 개의 극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정서적 경험, 내면과 외부로부터 오는 정서적 경험의 감각 자극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되지 않은 무의식 안에 있는 타고난 전관념들을 가리킨다. 인간 존재는 오의 두 팔 사이에 사로잡혀 있다. 독자는 또한 말로 언급되지 않고 암시된 채로 남아있는 것, 즉 최초의 동인이 더 이상 프로이트나 클라인이 말하는 욕동이 아니라 두 개의 극을 가진 오라는 아이디어를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비혼의 이혼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욕동이론이 어쩌면 프로이드나 클라인은 다 욕동이론가잖아요. 근데 비혼도 클라인 학파로 분류됐기 때문에 욕동이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이분의 이론 속에 들어가면 욕동 중심이 아니고 오의 중심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최초의 동의라는 게 어쩌면 우리의 동기 이론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로봇에 혼이 있다고 한다면 로봇의 형체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이걸 움직이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뭐가 있어야만 이게 움직여지죠. 근데 사람을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본다면 욕동 이론에서 욕동이라는 게 드라이브가 있어야 사람은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성욕이나 공격성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이 비혼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오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욕동이라는 개념이 그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 버리죠. 오가 중심으로 되는 이론이다. 그런데 그 이론을 우리가 소화하는 게 만만치 않고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그 얘기가 맞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클라인 학파들 중에서도 이 오의 얘기부터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것만큼 다른 클라인 학파의 소장학자들도 좌절 속에서 특히 클라인의 전통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이 비혼의 이런 이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가죠. 네,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그 결과 모든 정신병리 그리고 또는 정신건강은 이제 개인의 오의 정서적 진실을 드러내는 진실욕동의 분출을 얼마나 잘 견디고 지지하고 담아내고 꿈꿀 수 있는가에 달려있게 되었다. 그래, 여기서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병리나 정신건강 전체가 그 개인의 오가 정서적 진실을 드러내는 진실욕동이라는 그 truth drive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이 아니고 truth drive라고 하는 truth drive라는 건 진실을 추구하는 욕동이죠. 그러니까 이 진실욕동의 분출을 이런 진실욕동이 드러날 때 이것을 얼마나 잘 견디고 지지하고 담아내고 꿈꿀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론이기도 하고 임상 이론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담아내고 그래서 그 오에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게 인간의 발달 이론이 될 수 있겠고 또 임상 이론으로 본다면 내담자의 오가 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잘 발현되지 못하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내담자로 하여금 그 오의 발현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 그러려면 내가 스스로 이분의 오가 드러날 때 그 오를 나의 오의 경험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오가 만나는 경험 아니면 상대방의 오를 내가 컨테인해주고 그리고 또 나의 오를 만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죠. 어쩌면 상호 주관적으로 이 두 개의 오가 만나서 또 어떤 새로운 역동을 만들어낸다고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관계 안에 오가 드러난다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사람의 오가 만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 두 사람 관계 안에 새로운 오가 형성된다. 그래서 이 오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마다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동물적인 욕동,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서적 진실을 드러내고 싶은 진실 욕동이 분출되는데 이거 자체가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자기의 진실 욕동의 분출을 두려워하는 그걸 잘 담아내지 못하고 특히 어린아이는 아직은 정신기구가 없어서 정신기구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알파 펑션이 없어서 어떤 이런 오를 담아낼 어떤 컨테이너를 그릇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릇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이런 오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린아이 대신 어머니가 수용해 주거나 아니면 임상에서는 내담자 대신은 상담자가 그 기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이 오를 만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 펑션을 내담자나 어린아이가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상담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관찰의 도구의 일부는 선입견으로 사용된 전관념, D4, 전관념주의이다. 그것은 내가 오이디푸스 이론으로 즉 분석가의 관찰 도구의 일부로 간주하고 싶어하는 D4 측면에 있다.
분석가의 이론적 도구는 그러므로 D4, E4 관념주의, F4 개념주의로 좁게 서술될 수 있다. 전관념과 선입견이라는 용어들은 이미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전관념은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형태, 칸트가 말한 누메나 물 자체, 미래에 대한 비망록, 분석적 초월과 같은 아이디어들의 타고난 형판을 말한다. 그것은 다가오는 오를 예상함으로써 오가 실제적인 관념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 다른 한편 선입견, 닫혀있는 생각은 관찰자, 담는 것 기능의 포화 상태,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관한 검토되지 않은 편견을 가리킨다. 또는 환자의 말을 듣고 관찰할 때 분석가가 꼭 알아야만 하는 이미 형성된 지식체계의 구성물 발견을 위한 필요한 더 이상의 자발적 몽상을 하지 못하도록 분석가의 마음을 저당 잡는을 가르친다. 비오는 여기에서 분석가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된 이론들을 열거한다. 투사적 동일시, 분열, 좌절에 대한 내성 부족, 시기심, 탐욕, 구분 대상, 원시적 생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 있어야 할 자리의 대상이 부재한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라는 이론, 그리고 원시적 기능들의 폭력성에 관한 이론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그냥 도움 말씀 한 가지 들고 가면은 여기서 전관념과 선입견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비온이 쓸 때 일반인이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닌데 PRE하고 스페이스가 아니라 대시 프리 대시 컨셉션 이것을 전관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프리 대시 컨셉션이고 그리고 선입견이라고 우리가 설명한 부분은 대시가 없는 프리 컨셉션이에요. 그래서 두 개념을 아주 정교하게 다른 개념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이 전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이데아 형태나 물 자체 이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 전관념들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전부터 있어왔던 어떤 이데아 형태 이런 것을 프리 대시 컨디션 그래서 전관념이라고 번역된 그 개념이고 프리 컨셉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개념하고 좀 비슷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두 개의 개념을 구별하고 싶어 하고 있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죠. 이 이론들은 오이디푸스 상황의 확장들로서 분석가의 마음 안의 넓은 범위의 범주들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형태로 현존해야만 한다. 비온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사용하는 방식과 그것을 E4에 위치시키는 것은 흥미롭다. 처음에 비온은 칼럼 5에 오이디푸스라는 표제를 주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탐구로 바꾸었다. 비온은 종종 호기심의 기능과 오이디푸스에서 볼 수 있는 진실에 대한 무자비한 탐구와 관련된 오만을 연결시킨 것이다. 그는 이제 오이디푸스를 칼럼 4에 즉 보다 수동적인 표기, 기억의 후계자로서 주의 관찰에 위치시켰다. 따라서 분석가의 이론적 도구는 D4, E4, F4를 좁게 서술될 수 있다. 그러나 회귀 안에서 이론들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의 좌표에 이것을 염두에 둔 채 나는 이론들에 대한 설명을 E1, E3, E4 그리고 E5의 범주에 속하는 진술로 제안할 것을 제안한다. 나는 다음 이론들을 사용할 것이다. 1. 투사적 동일시의 분열에 관한 이론. 객가슴은 이 기제들을 사용하여 환자가 나중에 여자, 남자 기능을 위한 자신의 장치로서 물려받을 것을 제공한다. 2. 어떤 인격들은 좌절을 견딜 수 없다는 이론. 3. 대상들을 벗겨내고 고갈시키는 경향이 있는 강력한 시기심을 타고난 인격에 관한 이론. 4. 초기 단계에서 오이디푸스 상황이 구분 대상들에 의해 표현된다는 이론. 5. 탐욕과 시기에 대한 클라인 학파의 이론.
6. 원시적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또는 달리 말해서 대상이 기대되지만 대상이 없는 장소에서 생겨나는 이론. 7. 원시적인 기능들 안에 있는 폭력 이론. 나는 이제 여기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여기서 D1, D4, E1, E2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여기서 D4, E4, F4 이런 개념들은 이분의 어떤 매스매틱한 마들이 더 그리드라는 격자라는 아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런 이분의 좌표 같은 게 있어요. 이 수학적인 마들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 과정, 우리의 마음이 어떤 관념들을 개발해 나가는가. 그래서 처음에 수직으로는 그래서 A, B, C, D, E, F, G, H까지 수직으로 이렇게 칸을 나누고 그리고 수평으로는 1, 2, 3, 4, 5, 6 해서 대시 n까지 이렇게 수학적인 마들로 우리의 생각들을 설명해 내려고 하는 시도에서 오는 어떤 좌표표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매스매티컬하게 우리의 예를 들어서 D라고 표기된 것은 프리컨셉션이에요. 그리고 E는 컨셉션, F는 컨셉. 그래서 비온 나름대로 어떤 생각에 이게 어느 정도 발달된 생각인가에 따라서 이게 전개념, 전관념, 관념, 그리고 개념 이런 식으로 발달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 좌표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오늘 당장 이걸 이해하시기는 어렵지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음번에 또 이 얘기가 나올 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죠. 나는 이제 이 이론들에 의해 제시된 기대의 상태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고려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들 중에 한 가지 어려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에서 온 자료를 의사소통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과학적 접근을 사용할 수 없고 유일하게 가능한 미학적 접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술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분석가는 전관념, 관념, 개념으로 이어지는 관찰 단계들을 나타내는 D4, E4 그리고 F4 안에서 기능해야 한다. 그 단계들은 또한 관찰의 시작에서 주의에서 선택된 사실로, 선택된 사실에서 해석과 그것의 궁극적인 추상적 의미로 이어진다. 좌표 D4에서 E4로 그리고 다시금 F4로 옮겨가는 이동에서 우리는 전관념이 관념으로 실현되는 다시금 개념, 추상적 내용으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분석가의 사고 능력이 주의로부터 진보하는 과정을 추적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피분석자의 연상들을 분석가가 처리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어서 비유는 알파 기능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서술한다. 처음에 유아는 좋은 대상으로부터 나쁜 박해 대상을 빼어놓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담는 자로서 엄마에게 나쁜 대상을 투사하도록 허용하는 엄마의 알파 기능을 빌려와야만 한다. 그는 또한 발달의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강도들에 대해 말한다. 예를 들면 좌절에 대한 내성 부족, 시기심, 탐욕, 원초적인 오이디푸스 부분, 대상들, 박해적인, 대상에서 구제에 대한 공포, 그리고 완화되지 않은 정서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것이다. 사고 능력과 성숙, 경험으로부터 경험을 통해 배우기는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주체의 능력, 자신의 주의, 수용체를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을 요구한다. 위의 언급에서 비용이 열거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투사적 동일시, 분열, 좌절에 대한 내성 부족, 시기심, 탐욕, 원시적 부분 대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경험하는 능력, 상징적 표상 능력, 그리고 선입견으로서의 분석가의
지식이 갖는 폭력성 또한 정신분석은 죽은 대상에 대한 연구인 흔히 과학으로 알려진 것을 따라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미적 측면으로부터 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접근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학문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즉, 정신분석에 적합한 과학은 신비적 과학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비선형적인 것으로 복잡성, 무한성,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이며 미적 측면으로부터 주로 출현하는 것인데 그가 말하는 미적 측면은 꿈꾸기, 즉 상상력, 픽션, 창조성을 의미한다. 만약 정신분석가들이 분석 회계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의 경험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 인식하기 위해 고요함 가운데서 그 경험을 회상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일단 그것이 성취되면 거기에는 더 깊은 다른 이론들을 드러내는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비온이 여기에서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울적 자리로 들어갈수록 수집되는 더 많은 고는 비하학적인 비율로 확장되고 이는 인식론적 당혹감과 탐욕으로 이끈다는 생각이다. 비온은 우리가 현명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제가 그냥 하나 보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사이언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정신분석은 사이언스 중에 일반 자연과학이란 그런 개념의 사이언스가 아니고 미스티컬 사이언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적 과학이다. 미스티컬 사이언스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아주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보다는 굉장히 어떤 미학적인 어프로치, 예술가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단순한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가 아닌 미학적인 어프로치, 예술가적인 어프로치, 그 어떠면 예술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고 그 어떤 미스티컬이라는 표현 속에 신비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나중에도 거기에서 관찰을 해보죠. 피분석자의 자료를 가능한 많이 관찰하고 흡수하는 정신분석가의 능력이 중요한 이유들. 1. 관찰하고 흡수하는 분석가의 능력은 그가 듣고 있는 것을 환자의 경험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결합시킬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실제 회의 상황 안에서 직접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2. 동시에 분석가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 단계에서 출현하게 될 더 많은 자료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게 될 특징들을 관찰할 것이다. 3. 거기에는 여전히 분석가가 인식조차 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환자의 자료에 대한 그의 의식적 견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험의 구축물이 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다. 이유 1은 적극적인 해석으로 이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이미 이루어진 작업에 대한 공식적인 인장을 찍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2와 3보다는 덜 중요하며 그러므로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바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비온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유 2는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며 분석가의 전체적인 효용성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상들에 더 많이 개방적일수록 분석가는 분석의 전개 과정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다. 비온은 분석가가 조용한 포기와 함께 자료 안에 침잠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에는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은 마치 분석가가 미래의 만개를 위해 상상적 추론의 나무를 전의식적으로 키우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분석가와 피분석자 그리고 분석 자체의 진화를 허용한다. 사실 나는 분석가는 신선한 관점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회기도 이전 회기의 반복으로 취급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것은 심지어 그 회기가 이전 회기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에도 그렇다. 경우에도 그렇다. 이는 모든 정신분석 회기를 마치 최초의 회기인 것처럼 다룬다. 그것이 그가 분석하는 회기 안에서 욕망과 기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클라인이 자기 이론의 근본적인 수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백한 클라인학파 분석가였다. 나는 아무리 자료가 친숙해 보인다고 해도 모든 회기를 마치 만환경을 흔들어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패턴으로 드러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듯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분석가가 해석을 하지 않는 박해 단계, 설령 그것이 우리가 바라기는 수정된 형태라고 해도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한다. 비슷하게 그는 해석을 제시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우울 단계를 통과해야만 한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의 변화는 그가 해석을 제공하기 전에 완성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나는 화기애애한 회기의 한 작업보다 이런 정서적 경험들을 거쳐야 느껴지는 작업에 더 만족한다. 이러한 생각은 정신증 환자들과 경계선 환자들과의 작업에서 얻는 확신에 의해 강화되었다. 나는 분석가가 자신의 해석 행위의 일부로서의 정신적 위기를 통과했다고 느끼지 않는 한 그 해석이 아무리 정확한 것이라고 해도 그런 환자들이 그것을 수용할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분석가가 만환경을 들여다보듯이 내 분석 회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신비그라스의 비운의 면모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해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만환경으로 받들고 보는 흩어놓고는 스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재결합하고 형태를 다시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무의식적인 정신화의 비운을 보여준다. 명백한 것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비운의 욕망이다. 분석가가 해석을 하기 전에 박해의 상태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은 비운이 정신분석에게 물려준 유산이다. 즉, 분석가는 피분석자의 열정, 정서가 되어야 하며 꿈꾸기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경험해야 하고 초월해야 한다. 또는 PS에서 D로 진화해야 한다. 자, 여기서 잠깐 나누고 가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로 들리시는지. 분석가가 해석을 하기 전에 박해 상태를 거쳐야 된다 하죠. 해석을 하는데 편안하게 나오는 해석은 감명을 주기 어렵고 내담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 PS 포지션에서 D 포지션으로 박해 PS 포지션을 우리 편집 분열적인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그 과정에서 D 포지션으로 우울적 자리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경험들, 이 체험들이 PS 포지션에게 D 포지션에게나 다 불안은 각자 다른 형태의 불안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그렇지만 PS에서 D 포지션으로 옮겨가는 이런 체험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만 분석가가 피분석자의 열정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내담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내담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내담자가 된다는 얘기는 내담자의 정서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데 이 좋은 기분을 나누자고 찾아오는 내담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 클라이 학파애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불안,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큰 불안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얘기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그 불안에 우리가 같은 정서를 우리가 컨테인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담자가 컨테인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정서를 우리가 컨테인한다고 한다면 내담자가 이 정서가 어떤 편집 분열적인 그런 정서인지 우울적 자리에 있는 정서인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이 과정 속에서 어느 불안이거나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불안이 아니고 내담자의 불안을 내가 대신 소화해 주는 과정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멋진 용어 패션이라는 용어나 이 패션은 내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패션이에요. 내담자의 힘든 불안을 공감하는 내 안에 거기에 함께 일어나는 정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용어가 아주 패션으로 들려서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로맨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고통스러운 그 정서를 공감하는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상담자가 가지는 정서를 얘기하고 있죠. 기법에 대한 부가적인 개념들. 분석가 해석은 피분석자와 분석가 사이, 유학의 의존성, 두 사람 관계, 대상들 사이, 그리고 대상자들과 분석가 자신 사이, 오이디푸스 삼각관계의 LH, 그리고 K 연결들을 탐지하는 것을 통해서 오에 대한 피분석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분석가의 분석적 도구들은 감각, 신화 열정이다. 감각의 주의, 직관 몽상과 협력된 대립구조를 형성한다. 감각은 피분석자의 자유현상들, 분석가에 대한 그의 관찰을 포함한을 훑어보고 분류하는 분석가의 행동과 현상들을 감각적으로 관찰하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정은 피분석자의 정서적 경험과 공명하는 분석가 자신의 경험들과 정서들을 찾기 위해 그리고 믿을 만한 패턴들과 형태들을 전달하기 위해 분석가가 자기 자신의 주관성 안으로 침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아마 번역본이 조금 여기서는 열정이라는 말 나오기 전에 그 감각은 주의, 감각 센스하고 주의라는 어텐션이라는 말 있죠. 주의와 협력적 대립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면서 여기서는 처음에 감각에 대한 얘기라고 그 다음에는 주의라는 얘기를 어텐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어텐션이라는 주의라는 것은 열정을 구성한다. 그리고 심리 내적인 기구라고 봐요. 어텐션은 외부에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얻지만 심리 내적으로는 이 어텐션이라는 게 여기서는 감각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번역이 일정 부분을 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전자와 후자라는 개념인데 전자는 여기서는 감각, 센스를 얘기하고 있고 후자는 어텐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텐션을 통해서 결국 열정이 생겨나다. 는 거죠. 어떤 그 공감이 일어나는 것은 어텐션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원문에 대한 것은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신화는 오이디푸스 신화에서처럼 발견되지 않은 무의식적 환상들이 그곳으로 인도하는 무의식적 판형이다. 때로는 깨어있는 꿈, 사고라는 비혼의 기법적 개념을 강조한다. 비혼은 분석가는 분석적 상황을 꿈꿔야 한다고 말하는데 피분석자에 대한 꿈꾸기에 해당하는 그것은 내가 볼 때 피분석자의 완성되지 않은 꿈, 그러므로 여전히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완성하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페로는 깨어있는 꿈꾸기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그것은 해석의 문명을 포함하여 분석적 장애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2. 분석가의 유일한 관심은 피분석자의 무의식적인 이야기의 파생물들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꿈꾸는 것이다. 3. 그것은 분석가의 주의를 꿈 내용으로부터 꿈 자체를 생성하는 것으로 옮겨 놓는다. 옥대는 꿈을 꿀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꿈꾸기에 대한 비혼의 이론을 논의한다. 이 외에도 피분석자의
연상들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좌뇌적 접근과 관련해서 비욘이 추천한 내용에다 내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돌이켜볼 건데 그는 실제로 연상의 연세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고 그것들이 주의를 환기시켰다. 비욘은 유아가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해서 담은 엄마에게 자신의 정신 내용을 집어넣는다고 반복하고 강조했다. 나는 투사적 동일시와 투사적 전이 동일시를 구별했다. 전자는 전능한 무의식적 환상으로서 클라인 개념을 가리키고 후자는 비욘이 말하는 의사소통적인 투사적 동일시를 가리킨다. 나는 이러한 여기서 생각을 여러분들 용어는 하나 알아둬야 될 게 투사적 동의시를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죠. 근데 여기서 투사적 전이 동의시라는 말은 프로젝티브 트랜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TRANS 붙이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요. 그래서 트랜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의사소통적인 내용을 가진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슈타인이 투사적 동일시와 비욘에 얘기하는 것을 투사적 전이 동일시라고 이렇게 구별을 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가면서 보죠. 나는 이러한 생각을 담은 나의 글이 출간된 이후에 나의 견해를 수정했다. 나는 이제 유아가 초보적인 알파 기능을 갖고 태어나며 따라서 비록 원시적이고 미성숙하고 비언어적인 것이지만 알파 요소들을 생성해낸다고 믿고 있다. 큐어는 이 과정을 환영해 주었다. 유아는 의사소통의 단절 또는 붕괴가 있을 때에만 담아주지 못하는 엄마에게 투사적 전이 동일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페로는 또한 비욘의 변증법적 앙상블에 또 하나의 요소를 첨가한다. 그것은 소극적 능력과 선택된 사실 사이에 변동이 있는 곳에서 소극적 능력은 최적으로 선택된 사실로 인도된다는 생각이다. 한 번 더 유아와 마찬가지로 피분석자는 꼭 베타 요소들을 투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나는 베타 요소 그 자체는 있을 수 없고 단지 비하된 알파 요소만이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베타 요소는 이미 의식 그리고 또는 자아는 예감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것의 결과로 이미 힘든 것으로 알려진 알파 요소의 수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 다른 말로 하면 O가 주체의 정서적 접촉면에 개입하자마자 알파 기능의 즉각적인 활동 덕에 알파 요소가 태어난다. 베타 요소는 그 탄생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거절된 알파 요소이다. 이것은 부인되고 분열되며 투사되어야 한다. 이것은 알파의 희생양이다. 여기서 나는 이 견해가 나 자신의 고유한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물론 나는 이것이 비욘의 생각에 대한 이단적인 견해가 아니기를 바란다. 나는 비욘이 직관이 말해주는 것과는 달리 알파 요소 앞에 베타 요소를 두었다는 사실로 인한 이러한 가정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본인이 비욘의 생각에 대한 이단적인 견해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이게 이단의 생각이에요. 비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죠. 비욘의 베타 엘리먼트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I도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로트슈타인이 비욘의 얘기를 지금 뒤집어서 자기 이론을 만들고 싶어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비욘의 견해와 그로트슈타인의 견해를 여러분들이 잘 식별해야 돼요. 원래 비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죠. 거절된 알파 요소를 베타 요소라고 한다. 근데 이런 개념이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개념인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개념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요? 비욘의 얘기가 좀 더 알아듣기 둘 다 어렵긴 하지만 비욘의 얘기가 더 알아듣기 쉬운가요? 아니면 이 그로스슈타인이 지금 자기
스승의 얘기를 뒤집고 싶어 하는데 그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거 마치 페어벤의 얘기를 건축님이 뒤집고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혼의 이야기보다는 그 이 저자의 이야기가 조금 더 뭐랄까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알파 기능이라는 게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긴다기보다는 그냥 그 존재하게 되면 알파 기능은 그 바로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O라는 것이 근본적인 어떤 그 이야기라면 가장 그 예를 들어서 뭐 셀프에 의한 참작이 가장 근본적이라면 아이가 탄생하면서부터 그건 분명히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알파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베타 요소라는 것은 오히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원래 비혼의 개념은 초기에는 베타 요소였던 것이 다 알파 펑션을 통해서 알파 요소로 바뀐다. 모든 요소는 처음에는 베타 요소였다가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기 내내 좀 고민해 볼 분야예요. 어느 쪽 얘기가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얘기이고 어느 게 더 임상에 적합한 얘기인지. 그래서 크로스슈타인도 본인도 독립선언을 하고 싶어하는 것 쪽에 큰 요소 중에 하나의 개념으로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크로스슈타인의 새로운 견해와 비혼의 견해를 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쭉 해나가 보죠. 정신분석가들이나 심리치료사들은 비혼의 증거라는 글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 글에서 비혼은 분석가가 그의 해석을 위한 증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지를, 그리고 비혼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내심은 상상력이 있는 추측 및 추리의 사용, 그리고 정서적이고 객관적인 분별력 있는 관찰자들과 결합해야만 한다. 클라인학파의 기법에 대한 비혼의 수정과 확장. 클라인학파의 기법의 비혼은 멜라니 클라인의 원래 기법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중요하게 수정하고 확장하고 있다. 기법적으로 분명한 클라인학파 분석가였다는 것이다. 비혼이 만들어내는 혁신들은 클라인의 주제에 대한 연주곡들로 간주될 수 있다. 비혼의 유령들, 초기와 중기의 유령들은 현재 런던 후기의 클라인학파에서 사용하는 기법들 주위를 떠돌고 있고 그것들 안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것들을 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은 특히 베티 조셉과 그녀의 오래된 기법 워크숍에 참여한 동료들에게 두드러진다. 비혼의 혁신적인 이론 중에 첫 번째 것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의사소통적인 투사적 동일시 개념과 담은 것, 담기는 것의 개념이다. 이것들 중 후자는 전자의 결과물이다. 이 아이디어는 많은 중요한 파생적 아이디어를 수반하고 있다. 비혼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유아와 엄마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형태로서의 투사적 동일시가 존재한다고 말함으로써 투사적 동일시의 개념과 작용을 전적으로 무의식적이고 전능적인 심리 내적 기제에 정상적인 의사소통의 상호 주관적인 형태로 변형시켰고 그 결과 무의식적 환상이라는 개념을 상호 주관적, 주체와 주체 사이의 상호 주관적인 실제로 확장했다. 이 담는 것, 담기는 것 개념은 유아가 그의 엄마와 갖는 관계의 일차적인 중요성과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그리고 더 나아가 피해 분석자가 분석자와 갖는 관계의 동일한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클라인의 한 사람 정신분석 개념을 확장시켰다. 한 사람 정신분석이라는 건 one person psychoanalysis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리 내적인 상황 중심이고 대상관계가 아니고 한 사람의 심리 안에 심리 상태 중심의 이론들이죠. 그래서 one person이라고 얘기한 거죠. 비혼은 상호 주관적 접근을 고전적 정신분석과 클라인 정신분석에 도입했다. 이 모델에서 엄마는 몽상 상태로 들어가
유아의 정서적 발현들과 경험들을 흡수하고 조율 처리한다. 3. 엄마의 알파기는 그녀가 아기에게 교정을 위해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 4. 비혼의 역동보다는 정서를 강조한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파생물이다. 5. 비혼의 변형 개념, 특히 분석가가 회귀 분석의 O를 K로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서 알려진 것으로 변형시킨다는 개념은 개념은 이후로 런던 후기 클라인 학파 기법의 주축이 되었다. 이런 생각들은 런던 후기 클라인 학파와 다른 사람들의 기법에 영향을 끼쳤고, 분석가의 인식이 초점을 자유현상의 내용으로부터 분석가와 피분석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옮겨놓았다. 비혼의 공헌이 있기 전 클라인 학파 분석가들은 회귀와 회귀 사이의 기간 동안에 피분석자가 발달시킨 불안을 강조했다. O 안에 그리고 O로부터 K로의 변형에 대한 생각이 도입된 후에 베티 조셉과 그녀의 동료들은 분석 회귀에서 항상 진화 중인 전이 역전이 상황 안에서 진행되는 지금 여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혼에 담는 것, 담기는 것 개념을 인용했지만 O 안에서 그리고 O로부터의 변형에 대한 언급은 엄격하게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들이 O와 연관시키는 신비주의 때문이었을 것이다. 런던 후기 클라인 학파 분석가들의 논문을 읽으면 그들이 O에 대한 언급 없이 변형에 대한 비혼의 이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베티 조셉의 정신평형과 정신의 변화 또는 정신적 변화의 추구를 읽어보면 그들이 O로부터 변형에 대한 비혼의 이론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러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지적에서 할 점은 그들이 또한 비혼의 개념과 함께 조셉 샌들러의 역할, 반응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피분석자는 분석가에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부과하는 것을 통해서 분석가라 하여금 어떤 행동을 실현하도록 마법을 건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비혼의 개념 중에 담는 것, 담기는 것의 개념들은 여러분들 익숙한데 O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후기 클라인 학파들도 이 O의 개념은 거의 금기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자체가 신비주의여서 이걸 정신분석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서 비혼의 일부만을 수용하고 있고 비혼의 후기의 어떤 신비적인 어떤 개념들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가져갈 사항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 본다면 비혼의 아이디어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거죠. 변화에 대한 건데 이 변화는 O를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O에 대한 언급 없이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만 가져가서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비혼에게서 받은 거라는 것을 얘기 안 하고 쓰고 있다. 이제 이래서 조금 그로드슈타인 입장에서는 그게 어쩌면 비혼에게 크레딧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 섭섭함을 여기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죠. 그 외에도 비혼에 담는 것, 담기는 것 모델에서 파생된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그의 꿈꾸기 개념이다. 비혼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우리는 밤과 마찬가지로 낮 동안에도 꿈을 꾸며 우리의 감각, 정서적 상호주관적 접촉면을 침범해오는 궁극적 실체인 O를 꿈꾼다고 믿었다. 이 실체는 우리가 적응하고 사용해야만 하는 외부 및 내면의 자극들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다. 꿈꾸기는 그 경험을 무의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선택적으로 삼투적인 접촉, 장벽을 통해서 그 경험의 선택적인 측면을 우리의 의식적 깨달음으로 되돌리도록 허용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비혼에 따르면
분석적 상황의 측면에서 분석가는 분석 회귀를 꿈꿔야 한다. 분석가는 욕망과 기억을 내려놓음으로써 분석 회귀를 꿈꿔야 한다는 생각은 비온이 투사적 동일시 이론을 상호주관적 이론으로 중요하게 확장시킨 것인 동시에 분석적 도구로서의 역전이 개념을 결정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또 하나의 파생물은 비온의 양안적 사고 개념이다. 담는 것, 담기는 것의 개념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의 역할이 바뀔 수 있는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안적 사고의 한 예이다. 또 하나의 예는 프로이트가 제안하듯이 무의식과 의식보다는 오와의 삼각관계 안에서 상호 협력적인 대립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비유는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로 유사한 상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가정했고 그것들이 오와의 삼각관계 안에 있다고 보았다. 이 새로운 형태를 임상적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은 이것이다. 피분석자는 전형적인 편집, 분열적 자리에 박해 불안을 드러내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잠시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 편집 분열적 측면들이 우울적 자리 안에 있는 피분석가의 상호 협력적 측면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테러가 지적하듯이 클라인에게 있어서 지혜는 젖가슴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비온에게 있어서 지혜는 젖가슴 그리고 또는 페니스를 통해서 온다. 차후기 클라인 학파로서의 비온. 여기서 차후기란 말은 포스트 클라이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클라이언, 후기 클라인 학파보다 그 다음, 그래서 보통 런던에서 포스트 클라이니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후기 클라인 학파 개념인데 그 이후에 그래서 차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온의 모든 작업들을 상세히 읽는다면 그가 얼마나 충실한 클라인 학파 분석가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는 거듭해서 분열, 투사적 동일시, 시기심, 탐욕, 증오, 편집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클라인의 견해의 대부분 대상에 대해 말한다. 비온은 분석가가 방금 말했던 것들을 정말로 알고 있어야 임상적 상황을 위한 풍부한 환상과 신화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분석가는 훈련 과정에서 획득한 이러한 지식을 잊을 수 있어야 한다. 선입견의 중지. 그럴 때 분석가는 기억, 욕망, 이해, 그리고 선입견들을 포기하고 몽상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역설은 이론들을 잊기 위해서 먼저 그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것은 그 이론들이 분석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온은 그 자신의 고유하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클라인 학파의 분석가였다.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아주 중요한 이론들을 다 충분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걸 또한 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 이 이론들이 체화돼야 된다, 인카네이션 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필요할 때 이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세션에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지난 세션을 왜 잊어버려야 되느냐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지난 세션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그건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혼식의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도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선입견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에 공부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충분하게 소화된 이론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미 체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몽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레버리가 되려면 이미 우리에게 체화된 지식들, 우리의 무의식의 레벨에 내려가 있는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론을 공부해야 되면 그 이론을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의식 속에서 계속 담고 있는 정도의
그런 상태에서는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미 잊어버린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셔네시는 최근에 현대 후기 클라인 학파 분석가들이 비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1960년대 중반까지의 비혼의 임상적 작업과 이론적 공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비혼의 인식론적 본능 개명과 킥에 대한 흥미로운 개념화를 칭송한다. 그리고 오셔네시와 후기 클라인 학파 분석가들은 오와 그것의 변형들에 관한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비혼이 오를 지향하는 것이 그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며 따라서 그의 신뢰성에 대한 흠이라고 묘사한다. 그녀는 비혼의 3부작인 미래에 대한 비망록이 비과학적이라고 암시한다. 결과적으로 클라인 비혼 학파는 런던의 후기 클라인 학파 분석가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런던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클라인 비혼 학파는 클라인의 공헌들과 마찬가지로 비혼의 공헌들 전체를 수용하는 학파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비혼을 차후기 클라인 학파의 분석가라고 명명하고 우 개념을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실증주의 대신에 최초의 동인으로 인정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런던 클라인 학파와 차후기 클라인 학파 사이에 결정적인 분기점을 구성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비혼 클라인 학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모델은 동일함과 다름이 공존하는 결합된 쌍둥이 모델이다. 실증주의에서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협상학으로서의 진화, 오 안에서 그리고 오로부터의 변형. 비혼이 클라인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신분석적 이론과 실천을 위해 오가 갖는 궁극적인 함의 때문이었다.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비록 그가 나중에 죽음 본능을 첨가했지만 자아가 방어되어야 한다는 억압된 내용은 결정적으로 리비도적 욕동이 되었다. 클라인의 이론에서 죽음 본능이 리비도적 욕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었고 정신병리를 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요소가 되었다. 비혼은 죽음 본능과 리비도적 욕동의 우월성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적은 없지만 그는 내가 끊임없이 진화하는 진실로, 다시 말해서 가장 두드러진 억압된 내용인 진실 욕동으로 해석한 진화하는 오의 개념을 도입했다. 진실은 정서적 진실이다. 따라서 분석가는 모든 회계 안에서 항상 피분석자의 숨겨진 정서적 진실을 찾아야만 한다. 여기에서 죽음 본능은 2차적인 진위를 갖고 있으며 주체가 대상에 의존되어 있다는 인식과 그 대상과의 연결을 공격하기 위해 불안에 의해 활성화되고 모집된 방어적 무기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 관계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애초에 정서적 진실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계기인 것이다. 이 논리를 따르면 죽음 본능은 항상 2차적인 것이고 관계를 인식하는 데 따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방어로서 작용한다. 그것은 고통을 가져다주는 대상들과의 연결을 공격한다. 오가 근본적인 조직 원리라는 생각을 숙고하기 시작하고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을 오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중재자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신분석의 패러다임이 실증주의, 욕동의 우월성으로부터 존재론과 형상학, 즉 오, 비인격적 실존, 궁극적 실체에 관한 절대적 진실, 정서적, 즉 날 것인 길들여지지 않은 정신화되지 않은 경험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과거의 과제가 대상을 향한 무의식적인 파괴 충동과 경쟁심을 인식한다는 것이며 그다면 새로운 과제는 진실을 진실로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진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비인격적인 진실이 인격적인 진실로 변형된다는 것을 말한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로 마지막에 끝을 냈는데 마지막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The new task is to become evolved enough to be able to allow for the acceptance of the truth as truth, by which I mean the transformation of impersonal truth into personal truth. 여기서 truth란 말을 썼는데 첫 번째 truth는 대문자 truth예요. 그리고 퍼스널 트루스 할 때는 소문자 트루스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궁극적인 실제에 대한 트루스라고 할 때는 이게 영구적인 트루스인데 내가 개인적인 체험으로서 느끼는 트루스는 퍼스널 트루스라고 해서 소문자로 썼다. 그건 굉장히 각각 개개인마다 체험하는 게 각각 다르겠죠. 그런 개념을 썼는데 여기서는 현재 정신분석의 과제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비온이 보는 과제는 진실을 진실로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진화한 존재가 되는 것. 이 의미는 비인격적인 진실이 인격적인 진실로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게 어쩌면 이 챕터의 어떤 결론 부분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무한한 오감, 퍼스널 인격적인 체험 속에서의 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 오를 계속 인카운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오를 만날 수 있는 진화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신분석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세션에서 소화할 수 없고 또 계속해서 다음 챕터를 보면서 소화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어려운 챕터 발제하신 우리 선생님 소감 좀 잠깐 주시고 또 다른 분들 잠깐 얘기 나누죠. 세라님. 제가 처음 정신분석을 접하고 제일 먼저 분석받던 시기도 생각이 나고 또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서 모든 것에다가 제가 배운 그 짧은 지식을 적용시키느라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적용시켰던 그 시기도 생각이 나면서요. 이혼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현상을 막 끼워 맞추려고 했었던 그런 시기가 생각이 나면서 어떤 내담자와의 그 상담을 위해서는 그 상담자가 충분한 지식을 소화시킨 것을 가지고 충분히 비우고 들어서 그때마다 새롭게 어떤 이렇게 소화해내는 분석해내는 이것이 이제 조금 정신분석이 이런 부분에서 다른 상담 기법보다는 이렇게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이콜로지스트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신분석에서 아까 그 단어가 뭐였죠? 제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왜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제가 저를 계속 20분이라도 서로 말을 안 하고 갔던 그 시간이 이제 몇 회를 거듭할수록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시간에 비례해서 더 많은 깨달음이라든지 찾음이 발견 같은 것이 왔었다는 그때가 이제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를 읽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잠깐 나눔 다른 분들도 하시고 우리 마무리하죠. 저는
회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뭔가 어설픈 지식들을 참 많이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에선 들고, 이거를 정말 제가 충분히 소화해서 정말 저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하는 좀 꿈을 꾸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충분한 알파 펑션을 가지고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분석 회귀가 그 회귀를 꿈꿔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네. 의식과 무의식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꿈에서는 일정 부분 의식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무의식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게 선생님께서 차분하게 글을 잘 읽어주셔서 그걸 자장가 삼아 저의 인상과 제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느껴보고 또 한쪽에서는 이 내용을 또 들어보고, 그런데 굉장히 그 불편했던 저의 그 어떤 최근의 일들이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원래 평정심을 이렇게 찾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네요. 오늘 발제자가 큰 서비스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좌뇌와 우뇌가 다 활용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비운이 비우라는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인텔렉츄얼한 작업이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치열한 훈련을 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기서 우뇌작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좌뇌에서 하는 작업들은 이미 무의식 속에 내려가 있어서 이게 통합돼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세팅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텔렉츄얼한 작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무의식에서 있던 것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어떤 사실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셀렉션이라고 하는 게 내 원체험하고 현재 내담자로부터 오는 감각 자극들, 어떤 센셜한 스티뮬러스라고 표현한 이러한 자극들이 이걸 베타 요소로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꼭 꿈꾸기 과정이 일어나는데, 꿈꾸는 과정 속에서 내 무의식적인 것들과 상대방 내담자의 오와 나의 오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 두 사람의 무의식이 함께 작용해서 뭔가 작업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겠고, 내담자의 오를 내가 컨테인하면서 내 오를 내가 만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두 사람의 오 아니면 이 공동의 오가 여기에서 우리의 무의식을 이 가지고 있는 알파 펑션을 통해서 소화돼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한 가지, 이게 조금 곁다리 얘기지만 저의 경험을 하나 짧게 얘기하면, 강의를 할 때 이제 교수님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들고 오른손을 자꾸 떠는 거예요. 정말 떨었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충분히 제가 숙지를 했는데도 떨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간단 밑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던 교수님 눈에 보였겠지, 앞줄이니까. 근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참 잘하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학생들이 고개를 막 끄덕거리면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중간에,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의 그 베타적인 소화가 안 되고 막 불편한 거를 교수님의 한마디로 그게 알파가 기능으로 전환이 되는 지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두고두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상담자 역할도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걸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죠. 예. 한마디로 포용하고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서 그냥 위안을 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뭐 이고 사이클의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보조 이고 역할을 해주셨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 이고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도와주셨는데, 어쩌면 지금 비혼식 얘기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이 참 받는 그릇으로서의 상담자는 정말 만들어지고 어떤 노력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어제 우리가 아니고 내일은 또 우리 다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오라는 것을 비오니 그건 하나의 흔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오 자체를 영구히 우리 것으로 붙잡아 놓을 수는 없다는 개념을, 그래서 해석을 한 것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이미 흘러갔다는 얘기예요.